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더원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에 깔린 최고급 대리석을 비추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열리는 자선 경매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고상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재계의 거물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욕망이 뱀처럼 또다리를 틀고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정중앙에는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이 베일에 쌓인 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이라는 슈퍼카 팬텀이었다. 검은 베일이 거치고 드러난 팬텀의 위용은 단순히 자동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예술 작품에 가까웠으며, 유려하게 뻗은 차체 라인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웅크린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칠흑 같은 차체는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었고, 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작가는 이 자리에 모인 거부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는데,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괴물 같은 기계를 바라보았다. 엔진의 고동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안에 잠재된 폭발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기에 남자들의 눈동자는 소유욕으로 번들거렸고, 여자들은 그 차의 조수석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속삭였다. 이 차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라는 증명을 얻는 것과 같았기에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숨막히는 욕망의 현장 한 구석에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행사의 오프닝 연주를 맡았던 피아니스트 한서윤이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화려한 공작새들 사이에 낀 백로처럼 청초하면서도 외로워 보였고, 연주를 마친 후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며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서윤은 이런 사치스러운 자리가 불편한 듯 자꾸만 출구 쪽을 힐끔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품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돈으로 치장한 귀부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인 강진혁이 일을 마치고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서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고, 주변의 소음은 점차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는 대성건설의 후계자이자 안하무인으로 악명 높은 박민재가 있었다. 그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할 연회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릴 만큼 거슬렸다. 박민재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을 밀치고 팬텀이 전시된 무대 쪽으로 직진했고, 그의 눈은 오로지 저 비싼 장난감을 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대성건설이라는 배경 때문에 감히 그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으며, 그 비굴한 침묵은 박민재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바람이다 뿐이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한서윤이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기둥 뒤로 몸을 숨기려던 찰나 박민재가 비틀거리며 방향을 틀었고, 두 사람은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히고 말았다.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잔에 담겨있던 붉은 와인이 튀어올라 박민재의 희고 깨끗한 와이셔츠를 붉게 물들이는 참사가 벌어졌다.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는데 서윤은 너무 놀라 입을 막은 채 굳어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은 조명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서늘하게 느껴졌고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자신의 셔츠에 묻은 붉은 얼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그 힘에 밀려 서윤은 하마터면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눈이 달렸으면 똑바로 보고 다닐 것이지 감히 누구 옷에 술을 쏟느냐며 소리치는 박민재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쩌렁쩌렁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부주의하게 걸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잘못을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며 그녀를 죄인 취급했고 주변의 수행원들은 덩달아 서윤을 위협적인 눈초리로 쏘아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옷을 버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변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오히려 박민재의 비틀린 심기를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입고 있는 싸구려 드레스를 다 팔아도 내 셔츠 단추 하나 값도 안 될 거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박민재의 태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급했다. 그는 서윤이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딴따라 주제에 감히 귀한 분들의 자리에 와서 설친다며 그녀의 직업과 인격을 동시에 짓밟아 버렸다. 모욕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박민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서윤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이 잔인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는 듯했다. 서윤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차가운 시선들 속에 홀로 남겨졌고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는 마치 어둠 그 자체를 두른 듯 차갑고 무거운 기류를 몰고 왔다. 그는 바로 서윤의 남편 강진혁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슈트를 입은 준수한 외모의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혁은 들어서자마자 연회장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고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그리고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해대는 오만한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진혁의 이성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가는 길은 모세의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위압감에 눌려 길을 비켜주었고 진혁은 오로지 아내 서윤만을 바라보며 다가갔다. 박민재가 윽박 지르는 소리가 더욱 커질수록 진혁의 표정은
더욱 무미건조해졌지만 그 무표정 아래에서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아내 앞에서 한없이 다정하고 헐렁한 남편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돌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라 고개를 든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서윤의 귓가에 괜찮냐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다. 그는 박민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고함이 무시당하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너는 또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감히 내 말을 끊고 끼어드냐며 진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제야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재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 생기가 없으면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박민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눈을 부라렸다. 진혁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했다. 박민재는 헛기침을 하며 내 아내가 내 비싼 셔츠를 망쳤으니 당장 변상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진혁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진혁은 박민재의 셔츠에 묻은 와인 자국을 힐끗 쳐다보고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명백한 비웃음이었고 상대를 벌레처럼 취급하는 경멸의 표시였다. 고작 저 셔츠 한 장 때문에 내 아내를 겁박했냐는 진혁의 질문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황당함이 묻어 있었고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박민재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기도 전에 진혁은 백지수표 한 장을 찢어 박민재의 가슴팍에 툭 던지며 원하는 만큼 적어서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 돈으로 셔츠를 사든 공장을 사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내 아내 눈앞에 띄지 말라는 진혁의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닌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렸다. 종이 쪼가리 하나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박민재는 수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감히 누구한테 돈 자랑이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경호원들을 불러 이 건방진 놈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쳤다. 연회장의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진혁과 서윤을 포위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경비원들을 둘러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기백은 수적 열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진혁은 뒤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금방 끝내고 집에 가자고 안심시켰다.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자 행사 주최 측 관리자가 황급히 달려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박민재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대성건설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며 이 호텔에서 당장 이 두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호텔과의 거래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진혁에게 정중히 퇴장을 요청하려 했으나 진혁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검은색 카드를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것은 전 세계의 단 10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 원그룹의 최상위 멤버십 카드였고 이 카드의 소유자는 호텔의 오너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VIP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진혁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자 박민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왜 저런 놈에게 굽실거리냐며 관리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진혁은 그런 박민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관리자에게 짧게 손짓했고 관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경비원들을 물러나게 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가며 박민재의 귓가에 나지막이 경고를 남겼는데 오늘 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박민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지만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모멸감에 몸을 떨었고 멀어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소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진혁은 그대로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는 중앙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진혁은 서윤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저놈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뺏어서 당신 발밑에 놔주겠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혁의 눈은 무대 위에 팬텀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에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집요했다. 이제 곧 시작될 경매는 단순한 물건 사기가 아니라 아내를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처형식이 될 예정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경매의 시작을 알리자 장내는 다시금 흥분으로 술렁거렸고 박민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VIP석에 앉아 경매 패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 차를 반드시 낙찰받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아까 그놈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작가가 90억 원으로 발표되자 몇몇 참가자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포기했지만 박민재는 보란듯이 패드를 들어 올리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행사장 뒤편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눈을 빛내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진혁이 이미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다. 경매사가 엄숙하면서도 흥분에 찬 목소리로 경매 개시를 선언하자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무대 중앙의 팬텀으로 집중되었고 푸른 빛을 머금은 차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윽한 광채를 뿜어냈다. 90억 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시작가가 호명되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금액은 놀라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에 불과했다. 초반의 탐색전이 몇 차례 오가며 가격은 금세 100억 원을 돌파했고 딜러들의 손에 들린 패들이 춤을 추듯 오르내릴 때마다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박민재는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패드를 들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승부는 이미 자신의 승리로 결정되었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아까의 소란으로 구겨진 체면을 이 압도적인 재력 과시로 만회하고자 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에 놀라 웅성거리는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가격이 120억 원을 넘어가자 초반에 호기롭게 참여했던 경쟁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패드를 내려놓기 시작했고 장내는 점차 박민재의 동무대로 변해가는 듯했다. 박민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은 비서에게 샴페인을 주문하는 여유까지 부렸고 사회자는 더 이상 응찰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장내의 정막을 깨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뒤편에서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1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부르며 등장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강진혁이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다른 한 손으로 가볍게 패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수백억 원이 오가는 경매장이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박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들린 쪽을 노려보았고 그 주인공이 아까 자신의 셔츠에 수표를 던졌던 그 건방진 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저놈이 감히 나를 물먹이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즉시 패드를 높이 들어올려 160억을 외쳤다. 진혁은 박민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170억을 불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기묘한 대결 구도에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는데 정체불명의 남자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재벌 후계자와 대등하게 하니 오히려 압도하며 경쟁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서유는 남편의 옷자락을 다급하게 잡아당기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고 눈빛으로 물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가격은 순식간에 200억 원을 돌파했고 이제 경매는 합리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자존심과 관계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박민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는 대성건설의 자금력을 믿고 있었지만 고작 자동차 한 대에 이 정도의 현금을 쏟아붓는 것은 회사 경영진들에게도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난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오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220억을 외쳤고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반면 진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230억을 불렀고 그의 태연함은 박민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장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회자조차 호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위기는 과열되었다. 사람들은 진혁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박민재를 저토록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었다. 진혁은 박민재가 한계를 느끼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미묘하게 자극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은 넌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냐는 무언의 조롱이었다. 박민재는 그 눈빛에 담긴 경멸을 읽어내고는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고 결국 자신의 가용자금을 넘어서는 금액인 280억을 고함치듯 외쳐버렸다. 장내는 경악에 찬 탄성으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다시 진혁에게 쏠렸는데 사람들은 과연 그가 이 미친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궁금해했다. 진혁은 천천히 패드를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며 박민재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고 박민재는 제발 멈추라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이길 테면 이겨보라는 듯 허세를 부렸다. 진혁은 300억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낼 듯 말 듯 뜸을 들이다가 박민재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고는 패드를 든 손을 툭 떨어뜨렸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짧고 명료하게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라곤 전혀 섞여 있지 않은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다. 사회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확인했지만 진혁은 박민재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뻗어 양보의 제스처를 취하며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치 있는 물건이니 잘 타보시라고 비꼬는 듯한 덕담을 건넸다. 순간 박민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는데 이겼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시가 90억짜리 차를 3배가 넘는 가격인 280억에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혁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회자가 낙찰을 선언하며 박수를 유도했지만
박민재의 귀에는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돈으로 상대를 눌렀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비서에게 결제 절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지만 비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경매가 끝나고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윤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진혁의 팔을 꼭 잡은 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부를 수 있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어차피 살 생각은 없었고 저놈에게 헛돈을 쓰게 해서 버릇을 고쳐주려던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서윤은 남편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혹시라도 박민재가 앙심을 품고 해코지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진혁은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당신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때 절차를 마치고 나온 박민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진혁과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의 뒤에는 방금 낙찰받은 팬텀의 키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고 진혁을 내려다보며 역시 빈 깡통이 요란하다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내린다고 비아냥거렸다. 주제 파악을 했으면 쥐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디서 감히 덤비냐며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다. 그는 팬텀의 스마트키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이 차의 배기음 소리라도 듣게 해줄 테니 주차장까지 따라오면 구경이나 시켜주겠다고 모욕적인 제안을 했다. 진혁은 박민재의 도발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서윤의 안색만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얇은 드레스 차림으로 추위를 타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박민재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내에게만 집중했다. 280억짜리 슈퍼카를 자랑하는 남자 앞에서 진혁은 고작 아내의 맨 어깨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진혁의 이러한 무시는 박민재에게 있어 욕설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기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박민재를 향해 진혁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시끄러우니 좀 비키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혁은 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차는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멍해가 될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네가 지불한 그 돈은 단순한 차값이 아니라 내 오만함에 대한 벌금이라는 것을 박민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박민재를 지나쳐 걸어갔고 박민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박민재는 자신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패배자가 된 듯한 더러운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손에 쥐어진 차키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두고 보자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차장으로 나온 진혁과 서윤은 그들의 낡은 세단 앞에 섰는데 화려한 슈퍼카들이 즐비한 주차장에서 그 차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 진혁은 조수석 문을 열어 서윤을 태우고 안전벨트를 직접 매주며 오늘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고 다정하게 사과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곁에 있어서 괜찮았다고 말하며 진혁의 손을 잡았고 그제야 진혁의 표정에도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인간미가 돌아왔다. 그들은 차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차의 시동이 걸리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주차장 저편에서 굉음과 함께 등장한 팬텀이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는데 박민재가 기어이 쫓아온 것이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진혁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댔고 그 소음은 지하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민재는 엑셀을 밟아 공회전을 시키며 위협적인 배기음을 뿜어냈는데 그것은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진혁의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노골적으로 위협 운전을 했고 서유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진혁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으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서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화를 억누르고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새 장난감인 팬텀의 성능을 과시라도 하듯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진혁의 차를 조롱했고 그 모습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위험한 불장난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혁의 차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사이드미러를 칠 뻔한 아슬아슬한 고개운전을 선보인 뒤 요란한 스키드마크를 남기며 출구로 빠져나갔다. 주차장에는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박민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의 잔향만이 남았고 진혁은 멀어지는 팬텀의 미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고 박민재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진혁은 떨고 있는 서윤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며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고 부드럽게 말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진혁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며 혹시나 모를 추격에 대비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박민재와 대성건설을 무너뜨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오늘 밤 박민재가 보여준 광기는 진혁에게 명분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었고 그는 그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치명적일지 계산하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혁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진혁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서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은 차 안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박민재의 섬뜩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낯설면서도 든든했다. 진혁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를 믿기로 다짐하며 흐릿하게 뜬 눈으로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진혁은 오늘 밤 박민재가 건넌 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서실장에게서 온 보고 메시지임이 분명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진혁은 아내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를 마쳤다. 평화로운 밤거리와 달리 그들의 앞날에는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차창 밖의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고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비추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강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뺀 채 부드럽게 차를 몰았는데 옆자리의 한서윤이 얕은 잠에 빠진 것을 배려하여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과 모욕 속에서 시달렸을 아내를 생각하면 진혁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완벽한 평온을 선물하고 싶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엔진 소음과 어우러져 차 안을 채웠고 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잠든 서윤의 속눈썹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길게 그림자지는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평화였지만 진혁의 예민한 감각은 도로 뒤편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룸미러 너머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어둠을 찢고 나타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단순한 뒷차의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속도와 기세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서윤이 깨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변경해 길을 터주려 했지만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진혁의 차를 따라 차선을 바꾸며 바짝 붙어왔다. 하이빔을 난사하며 시야를 방해하는 그들의 행태는 명백한 위협이었고 진혁의 눈매는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하며 운전대를 잡은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뒤따라오는 차들의 실루엣이 점차 선명해지자 진혁은 그 선두에 선 차량이 조금 전 경매장에서 봤던 그 푸른빛의 괴물 팬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박민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기어이 도로 위까지 쫓아와서 유치하고 위험천만한 복수극을 펼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재가 탄 팬텀을 호위하듯 양옆으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붙었고 그들은 진혁의 차를 완전히 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하는 소위 박스 만들기 전형을 구사했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이런 식의 위협 운전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이성을 잃은 박민재에게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는 듯했다. 진혁은 속도를 줄여서 그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뒤따르던 차가 범퍼를 들이받을 듯 위협적으로 가속했고 속도를 높이려 하면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며 그를 쥐새끼 몰듯 괴롭혔다. 잠에서 깬 서윤은 창밖에서 쏟아지는 굉음과 번쩍이는 불빛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진혁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혁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른쪽 차선에서 굉음을 내며 치고 나온 팬텀의 창문이 내려가고 박민재의 광기 어린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흉포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스피커라도 켜놓은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고 운전대를 꺾어 진혁의 차 쪽으로 차체를 밀어붙이는 신용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280억짜리 최고급 슈퍼카를 고작 남을 위협하는 흉기로 사용하는 그의 모습은 돈만 많았지. 정신연령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천박한 자본주의의 괴물을 보는 듯했다. 박민재는 진혁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희열을 느꼈지만 진혁의 차는 의외로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침착함이 박민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꼴을 보고 싶었던 박민재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작정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팬텀의 육중한 차체가 맹렬한 기세로 진혁의 차 조수석 측면을 향해 돌진했고 쾅하는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며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서윤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는데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몸이 반대편으로 쏠렸다. 진혁은 순간적으로
핸들 제어력을 잃을 뻔했지만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차체의 균형을 잡으며 브레이크를 밟아갔길 쪽으로 차를 유도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마찰음과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두 대의 차는 거친 숨을 몰아쉬듯 도로변에 멈춰섰다. 박민재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경적을 울려대며 멈춰선 진혁의 차 주위를 맴돌았고 그 잔인한 웃음소리는 진혁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진혁은 안전벨트를 풀 새도 없이 서윤의 상태부터 살폈는데 차 안은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과 찌그러진 문짝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충격의 여파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주며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고 그녀의 몸을 샅샅이 훑어보다가 서윤의 오른쪽 팔뚝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깨진 유리 파편에 스친 듯 가늘게 그어진 상처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선명한 붉은색은 진혁의 눈에 밝혀 들어왔다. 아주 작고 사소한 상처일 수 있었지만 진혁에게 그 핏방울은 아내의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증거이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진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이성은 차갑게 식어버리며 오로지 파괴적인 본능만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지혈해 주었고 떨고 있는 그녀를 품에 안아주며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곧 해결하고 오겠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남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옷자락을 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진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이제껏 서윤이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혁의 주변 공기는 마치 빙하기가 찾아온 듯 서늘하게 얼어붙었고 그는 천천히 팬텀이 세워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박민재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팬텀 앞 범퍼가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혀를 차며 과장된 제스처로 안타까워하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진혁이 다가오자 낄낄거리며 운전 좀 똑바로 하지 그랬냐고 비아냥거렸고 이 비싼 차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조롱했다. 그의 뒤에는 수행원들이 덩치 큰 몸을 과시하며 진혁을 위압하려 서 있었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도 않는 듯했다. 박민재는 진혁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굳어버렸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내 아내는 무사하냐고 물었는데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저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진혁은 박민재의 헛소리를 무시한 채 묵묵히 그와의 거리를 좁혀갔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살기가 실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박민재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진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추라고 위협했지만 진혁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 수행원의 어깨를 쳐내고 지나갔다. 덩치 큰 사내가 진혁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힘없이 밀려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박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혁은 박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가서야 걸음을 멈췄고 박민재는 진혁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 눈은 인간의 눈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가 보내는 죽음의 신호와도 같았기에 박민재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진혁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만큼 더 섬뜩하게 들렸다. 박민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보험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기어들어가고 있었고 시선은 진혁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진혁은 박민재가 자랑스럽게 타고 온 그 흉물스러운 팬텀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박민재라는 인간 자체를 경멸의 눈초리로 응시했다. 그는 고작 쇳덩어리에 흠집이 난 것을 걱정하는 이 한심한 작자가 자신의 아내 몸에 상처를 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진혁에게 있어 90억이든 280억이든 그따위 슈퍼카는 아내의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었기에 박민재의 오만함은 진혁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셈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민재의 멱살을 잡을 듯 하다가 멈추고 대신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강하게 움켜쥐었다.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진혁의 소나기 힘은 강철 족쇄처럼 그를 옥죄었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진혁은 고통에 일그러진 박민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오늘 네가 낸 상처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쌀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처절한 응징에 대한 예고였으며 박민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진혁은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지만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박민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이제 너는 끝장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혁을 가해자로 몰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만 진혁은 그런 박민재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진혁은 이미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할 계획을 마친 상태였고 그에게 공권력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진혁은 다시 차로 돌아가며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는데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라는 말이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박민재가 알고 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차로 돌아온 진혁은 떨고 있는 서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며 안심시켰고 그의 품에 안긴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진혁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핸즈프리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진혁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성건설에 대한 모든 자금주를 차단하고 주식을 매집하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은 아무런 질문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통화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명령 하나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진혁과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뿐이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진혁은 모든 처리를 변호사 팀에게 일임하고 서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다른 차를 호출했다. 박민재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떠들어대며 진혁을 손가락질했지만 도착한 더원그룹의 법무팀이 제시한 블랙박스 영상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영상에는 박민재의 난폭 운전과 고의적인 충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경찰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다. 진혁은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도착한 검은색 리무진에 서윤을 태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진혁은 서윤의 상처난 팔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유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며 별거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진혁의 마음속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겨왔던 힘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 강진혁은 없었고 오직 아내를 건드린 자들을 파멸시킬 냉혹한 심판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졌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대성건설을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박민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차례대로 무너뜨려 그가 서윤에게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서윤은 약 기운에 취해 진혁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고 진혁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작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 짧은 문장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박민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더원병원의 VIP 병실은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진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잠든 한서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손은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의사는 서윤의 팔에 난 상처가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하며 정신적인 충격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진혁에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서윤의 팔에 감긴 하얀 붕대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의 증거처럼 보였고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는데 그녀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박민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제물로 바치게 하겠다는 서늘한 다짐이었다. 서윤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변하자 진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표정에서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포식자의 얼굴만이 남았다. 복도 끝에는 이미 그의 호출을 받은 더원 그룹의 핵심 임원진과 비서실장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비장했다. 진혁은 그들에게 다가가며 짧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대성건설의 자금 흐름을 동결시키고 모든 채권을 즉시 회수하라는 지시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단호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며 현재 대성건설의 주주 현황과 부채 비율, 그리고 숨겨진 차명 계좌 리스트까지 완벽하게 파악된 자료를 보고했다. 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데이터를 훑어보며 오늘 밤 안에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을 금융시장에서 지워버릴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박민재는 최고급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분을 사귀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겁에 질린 여자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까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감히 자신에게 대든 강진혁을 어떻게 짓밟아 줄지 상상하며 킬킬거렸다. 박민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진혁을 구속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고 아버지가 알게 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지만 일이 꼬이는 것 같아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대성건설의 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금융권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대성건설에 대한 악성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대성건설이 하청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문과 함께 경영진의 횡령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진혁의 지시에 따라 더 원그룹의 정보팀이 정교하게 살포한 미끼였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민재가 술에 취해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발밑에서는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리고 그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대성건설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는데 매수 주문은 씨가 마르고 오로지 팔겠다는 아수라장만이 펼쳐졌다.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모니터를 뒤덮는 광경은 마치 피바다를 연상케 했고 대성건설 본사 상황실 전화기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비서의 다급한 호출에 부스스 눈을 뜬 박민재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호들갑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주가 폭락 소식을 전하자 박민재는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대성건설의 위기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민재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거나 경쟁업체의 작전 세력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재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방어하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는데 주요 거래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일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던 은행장들이 왜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냐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운이 없어서 생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는 당장 회사 유보금을 풀어서 주가를 방어하고 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상황은 박민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었는데 대성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던 주요 협력업체들이 일제히 납품 중단을 선언하고 밀린 대금을 달라고 본사 로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대성건설의 공급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장관이었고 그 배후에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더 원그룹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진혁은 병실 옆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체스를 두는 기사처럼 냉철하고 침착했다. 그는 대성건설이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것을 감상하며 서윤에게 줬던 공포를 박민재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목을 조여갔다. 박민재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회사로 출근했지만 로비는 이미 시위대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정문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존경이 아닌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실에 도착한 박민재는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외 출장 중인 아버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금이라도 동원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박민재는 수화기를 집어던지며 금융감독원에 아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선배는 난처한 목소리로 위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라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몸을 사렸고 그 위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민재는 분노와 공포로 손을 떨며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갑자기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때 그의 뇌리에 어젯밤 강진혁이 했던 경고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깟 놈이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고 부정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대성건설의 부도설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진혁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단계인 인수합병 제안서를 대성건설 측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대성건설을 산산조각 내어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스신의 초대장이었다. 진혁은 인수 주체로 더 원그룹이 아닌 유령회사를 앞세워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데 박민재가 끝까지 누구에게 당했는지 모르고 고통받다가 파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성건설의 운명은 진혁의 손바닥 위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웠고 그 촛불을 끄는 것은 진혁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박민재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로부터 온 인수 제안서를 받아들고 치를 떨었는데 헐값에 회사를 넘기라는 내용은 모욕적이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회사를 넘길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재무팀장은 울상을 지으며 당장 오늘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내일 최종 부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박민재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 돈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한편 병실에서는 서윤이 눈을 떴는데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곁에 있는 진혁을 찾으며 불안해했다. 진혁은 집무실에서 나와 서윤의 곁으로 돌아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방금 전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시키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며 회사 일은 잘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쉬라고 안심시켰다. 서윤은 남편의 셔츠, 소매가 걷어 올려진 팔뚝에 돋아난 핏줄을 보며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짐작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보살핌을 받아들였다. 진혁은 서윤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안정을 취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비웠다. 복도 구석진 곳으로 간 진혁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이번에는 박민재가 아닌 그를 돕고 있는 주변의 조력자들을 겨냥했다. 박민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처가 쪽 기업들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사채업자들까지 모조리 조사하여 압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진혁은 박민재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세상에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사냥개들이 토끼를 몰듯 진혁은 박민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이제 박민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굴복하는 것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민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평소 무시하던 하청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에서 부도 직전에 회사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박민재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소와 거절의 치욕감을 맛봐야 했다. 그는 자신이 탔던 팬텀이 찌그러진 채 회사 지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그 차라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보려 했지만 압류 딱지가 붙어 있어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자랑하던 부의 상징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그를 조롱하고 있는 셈이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덮을 무렵 박민재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빚더미에 앉은 패배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누군가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는데 박민재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비서는 그 사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유일한 분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했고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들어온 사람은 진혁의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는 정중하지만 오만함이 묻어나는 태도로 명함을 내밀며 우리 회장님께서 박 대표님께 마지막 제안을 하러 오셨다고 말했다. 박민재는 회장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지만 그 회장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 비서실장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박민재가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횡령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회사는 물론이고 박민재의 인생 자체가 감옥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박민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상상 이상의 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민재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서류들은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며칠 밤을 새워 캐낸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뒷조사 결과물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운 좋은 졸부나 뒷배가 좀 있는 놈 정도로 생각했으나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진실은 박민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더 원그룹이라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투자회사의 실소유주이자 그림자 회장이라는 직함이 강진혁이라는 이름 옆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 사이 자신의 회사가 공중분해된 과정들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민재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비틀린 분노와 억울함이었는데 그는 강진혁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감히 나를 장난감 취급하며 놀려먹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고 자신의 몰락이 오롯이 강진혁의 악취미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다. 박민재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이대로 순순히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쳤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개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강진혁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평소 뒤실을 처리해주던 조직폭력배 두목인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독사는 박민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게 웃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박민재는 거두절미하고 한 여자를 납치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강진혁이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기억해냈고 그것이야말로 천하의 강진혁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확신했다. 박민재는 성공만 한다면 회사를 팔아서라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독사는 흔쾌히 승낙하며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은 한서윤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끼며 병원 로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진혁이 붙여둔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진혁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곧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했기에 서유는 그를 기다리며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갑작스럽게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경호원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앞길을 가로막았고 순식간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서윤을 보호하며 맞서 싸웠지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또 다른 괴한이 그녀의 뒤에서 나타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승합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문은 굳게 닫혔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쓰러진 경호원 중 한 명이 피를 흘리며 무전기로 긴급 상황을 알렸지만 이미 놈들은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고 바닥에는 서윤이 떨어뜨린 핸드폰만이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다. 대낮의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대담한 납치극은 목격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소식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강진혁에게 전달되었다. 더 원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성건설 인수마무리를 논의하던 강진혁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모님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올리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게 변했고 진혁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똑 부러지며 파열음을 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사리로 뒤덮여 있어 곁에 있던 임원들조차 숨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법무팀장을 손짓으로 제지하며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나지막이 선언했다. 진혁은 집무실로 돌아와 비밀 금고를 열고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과거 특수부대 시절부터 운용해온 사설 용병 조직이자 더원 그룹의 그림자 부대인 블랙팀을 호출하는 한라인이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10분 안에 납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던 블랙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 원그룹이 보유한 위성 시스템과 해킹팀이 도시의 모든 방범 카메라를 장악해 들어갔다. 진혁은 슈트 재킷을 벗어 던지고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화면 속에는 폐공장으로 보이는 곳에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서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박민재는 낄낄거리며 네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라면서 마누라 하나 못 지키냐고 조롱했고 당장 대성건설에 대한 모든 압류를 풀고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했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네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라며 모욕을 주었지만 서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진혁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혁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차가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박민재에게 딱 한마디만 남겼다.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진혁은 전화를 끊었고 박민재는 진혁의 너무나도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진혁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사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진혁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건조하고 단호했기 때문이다. 박민재는 독사에게 경비를 강화하라고 소리치며
불안함을 달랬지만 공장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도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쥔 인질이 최강의 패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것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진혁은 건물 옥상 대기장에 도착해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검은색 헬기에 몸을 실었고 그의 뒤에는 완전 무장한 블랙팀 정예 요원 6명이 탑승했다. 헬기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고 진혁은 헤드셋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납치 장소의 좌표와 적들의 병력 배치 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치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화학 공장이었고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적의 숫자는 약 30명 정도였지만 진혁에게 숫자는 무의미했다. 그는 요원들에게 교전 수칙을 하달했는데 그것은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적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선멸 명령이었다. 헬기가 공장 상공에 도착하자 진혁은 로프 강화를 준비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공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상팀 차량들이 공장 주변을 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진혁은 망설임 없이 칠흑 같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요원들이 그 뒤를 따라 낙하했고 그들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공장 지붕에 착지하여 천장 창문을 깨고 내부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 공장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긴장을 풀고 있던 독사의 부하들은 천장 위에서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사신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천장 구조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윤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녀는 공장 중앙의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박민재는 그 옆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서윤의 뺨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본 순간 진혁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는 수신호로 요원들에게 진입 카운트다운을 알렸다. 3, 2, 1라는 신호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며 공장 안은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과 굉음으로 가득 찼고 혼란에 빠진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진혁은 로프를 타고 수직으로 하강하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적의 머리 위로 착지해 그를 단번에 제압해버렸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독사의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특수 훈련으로 단련된 블랙팀 요원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오로지 절도 있는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공장 안을 메웠고 진혁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서윤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든 팔다리가 꺾이거나 기절하여 바닥을 뒹굴었고 진혁의 눈은 오로지 서윤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고 공장 안에는 신음하는 조폭들과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요원들만이 남았는데 진혁은 서윤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어내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윤은 진혁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진혁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의 늦은 도착을 자책하며 서윤의 떨리는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덮여주려 애썼고 서윤의 상처를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아까 적들을 제압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던 박민재는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블랙팀 요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요원들에게 잠시 맡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민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박민재의 심장을 강타했다. 박민재는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며
바닥을 기었지만 진혁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내 아내를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왜 기회를 발로 찾느냐는 진혁의 질문에는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진혁은 박민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공장 한쪽에 세워져 있던 박민재의 팬텀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박민재가 도주용으로 가져다 놓은 차였다. 진혁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다며 저 차를 타고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박민재는 귀를 의심하며 정말이냐고 물었고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다. 박민재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당장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허둥지둥 팬텀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공장 출구를 향해 질주했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진혁을 보며 자신이 살았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공장 밖으로 나온 박민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예상했던 자유가 아니라 거대한 강철의 벽이었다.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켠 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원그룹 보안팀이 운용하는 육중한 장갑차였고 그 장갑차는 마치 성난 콧불소처럼 팬텀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90억짜리 슈퍼카와 수십 톤의 장갑차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굉음과 함께 팬텀의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박민재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의 상징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진혁은 공장 입구에 서서 불타오르는 팬텀의 잔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고 서윤은 진혁의 등 뒤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외면했다. 진혁은 서윤의 귀를 막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길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는 박민재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부터 그가 맞이할 삶은 감옥이라는 좁은 세상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뿐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진혁은 서윤을 안아 올려 대기하고 있던 헬기로 향했고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공권력이 뒤늦게 도착하고 있음을 알렸다. 헬기 안에서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토닥여 주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꿈속에서조차 진혁의 품을 놓지 않으려는 듯 그의 옷깃을 잡고 있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이 서윤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서윤이 깨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줄 생각이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처참하게 부서진 공장 내부와 반파된 슈퍼카 그리고 줄줄이 굴비처럼 엮인 조폭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벌인 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은 명백히 정당방위와 범죄 조직 간의 알력 다툼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더 원그룹의 그림자 처리팀이 이미 현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박민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치료가 끝나는 즉시 시작될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뿐이었다. 강진혁은 헬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서윤이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자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이제 집에 가자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그들의 안식처를 향해 날아갔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헬기가 더원 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을 때 이미 의료진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강진혁은 들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한서윤을 직접 안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의료진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랐고 병원 전체에는 1급 보안 경보가 발령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다. 진혁은 서윤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흰 셔츠에 묻은 붉은 핏자국은 그가 겪었을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증명과도 같았다. 의사들이 서윤의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는 동안 진혁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전장을 누비던 야수의 것에서 다시 차분한 전략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벌인 일이 가져올 파장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결과도 아내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는 온통 대성건설 박민재 대표의 충격적인 몰락과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 대한 보도로 도배되었고 인터넷은 분노한 여론으로 들끓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처참하게 구겨진 90억짜리 슈퍼카 팬텀의 잔해가 반복해서 송출되었고 그것은 한때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탐욕과 오만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흉물로 전락해 있었다. 언론은 박민재가 조폭과 결탁하여 무고한 시민을 납치하고 살해하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 사고와 차량 파손은 범죄 조직 간의 내부 분열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했다. 대성건설의 주가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채권단은 즉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여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박민재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고 경찰 병원 독방에 수감된 채 깨어났는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호화로운 병실이 아니라 쇠창살이 처진 창문과 차가운 수갑이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간호사를 불렀지만 들어온 것은 서류 가방을 든 검사와 냉소적인 표정의 교도관뿐이었고 그들은 박민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부르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검사는 박 회장 역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신이 믿었던 배경과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민재는 절망감에 휩싸여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서윤은 꼬박 하루를 앓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진혁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그 미세한 손길에도 진혁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진혁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서윤에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미남보다 듬직하고 사랑스럽게 보였다. 서윤은 납치되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쳤지만 눈앞에 있는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그 공포를 덮어주었고 그녀는 말없이 진혁의 품에 파고들었다. 진혁은 서윤을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로 안심시켰지만 서윤은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헬기를 타고 나타난 진혁의 모습과 그를 따르던 무장 요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서유는 진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90억짜리 슈퍼카를 타는 것보다 당신의 이 따뜻한 포옹 한 번이 내게는 더 큰 행복이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진혁의 가슴을 울렸고 그는 자신이 가진 천문학적인 재산과 권력이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퇴원 후 진혁은 서윤을 데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거처인 성북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는데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차가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이 딸린 저택으로 들어서자 서윤은 놀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미리 사과했다. 저택의 고용인들이 도열해 두 사람을 맞이했고 진혁은 그들에게 서윤을 이 집의 유일한 안주인으로 소개하며 극진히 모실 것을 명령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했지만 진혁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그녀는 여왕과도 같은 대접을 받으며 조금씩 납치의 후유증을 치유해 나갔다. 며칠 뒤 더 원그룹의 법무팀장이 저택을 방문하여 박민재와 대성건설 처리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진혁이 원하던 대로 완벽한 파멸이었다. 박민재는 특수 감금치상 및 살인미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었고 대성건설은 더원그룹의 자회사로 흡수 합병되어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보고였다. 진혁은 서류에 서명하며 박민재가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복수는 철저하고 잔인해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고 박민재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아내를 넘보는 자들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 저녁 식사 후 진혁과 서유는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서유는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내게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혼자 짊어졌을 짐을 이제는 같이 나누자고 위로했다. 진혁은 그 말에 울컥하여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고독한 괴물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악착같이 성공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성공을 숨기려 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서유는 그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때로는 칼날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는데 서유는 그런 진혁의 손을 잡고 당신의 칼날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녀의 현명하고 따뜻한 대답은 진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어주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깊이 껴안았고 그 포옹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이자 치유의 의식이었다. 90억짜리 슈퍼카는 고철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게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윤이 잠자리에 들자 진혁은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서윤과 함께 찍은 첫 데이트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제는 세상의 그림자가 아닌 양지에서 당당하게 서윤을 지키는 남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공식 기자 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은 더 원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고
서윤을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세상은 아직 베일에 쌓인 더원 그룹 회장의 정체를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진혁은 이제 그런 소음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서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여줄 미소와 그녀와 함께 마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비옥한 땅이 드러나듯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었고 진혁은 그 페이지를 행복으로 가득 채울 준비를 마쳤다. 창밖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고 저택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차가웠던 바람 끝에 봄의 온기가 묻어나는 시기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재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여전히 매서웠고 그 중심에는 공중분해된 대성건설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불과 보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허무하고도 충격적이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성건설의 비리와 부도 사태를 집중 보도하며 그 배후에 있는 더원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여론은 이미 정의의 사도가 된 더원 그룹의 편이었다. 박민재가 저지른 엽기적인 납치, 행각과 갑질 논란이 모든 동정 여론을 잠재워버렸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오만한 재벌 3세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줌이 구치소 독방의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죄수복을 입은 박민재는 그 빛을 피하듯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억짜리 슈퍼카를 몰고 다니며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그는 이제 영치금 몇 푼의 목을 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꿈속에서 그는 항상 찌그러진 팬텀 안에 갇혀 불길에 휩싸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면회온 변호사가 징역 15년이 구형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박민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싸늘한 질책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잠자던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더 원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는 강진혁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는 그림자 회장이 아니었으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로 거듭나 있었다. 오늘 있을 공식 기자회견은 그가 대외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아내로 소개하는 첫 자리였기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값비싼 슈트보다 그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여유롭고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서윤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오자 진혁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서윤은 여전히 화려함보다는 수수한 아름다움이 돋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세계적인 재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함께 견디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진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긴장하지 말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응원을 주고받았고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 또 다른 전쟁터일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진혁과 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진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더 원그룹의 미래 비전과 대성 건설 인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의 옆에 서 있는 신데렐라의 주인공 한서윤에게 쏠려 있었고 질문 공세는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진혁은 날카로운 질문들이 서윤을 곤란하게 할 때마다 방패처럼 나서서 답변을 가로막거나 재치 있게 넘기며 아내를 보호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내 아내는 나의 전부이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라고 선언하며 서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과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서윤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는데 남편의 재산이 천문학적인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녀가 다이아몬드나 호화, 저택 혹은 명품 브랜드를 언급할 것이라 예상하며 귀를 기울였다. 서윤은 잠시 진혁을 바라보며 미소 짓더니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따뜻한 포옹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대답은 90억짜리 슈퍼카 사건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던 세간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는데 차 문이 닫히자마자 진혁은 넥타이를 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그런 진혁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었고 진혁은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응석을 부렸다. 밖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영락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남편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서윤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복잡한 세상사에서 잠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진혁이 서윤을 위해 비밀리에 마련한 해변가 별장이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안식처였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지친 그들의 귀를 씻어주었다. 진혁은 서윤과 함께 백사장을 거닐며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들이마셨고 서윤은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모래의 감촉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납치와 협박 그리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평화로웠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진혁은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서윤을 바라보며 정말 그걸로 충분하냐고 물었는데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서윤이 했던 대답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했기에 고작 포옹 하나로 만족한다는 서윤의 말이 너무 소박해서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달이라도 따다 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보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은 풋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고 진혁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아무리 비싼 차를 사주고 큰 집을 주어도 당신이 곁에 없다면 그건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하는 서윤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 납치되었을 때 느꼈던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남편이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때 자신을 안아주던 진혁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서윤에게 있어 진혁은 걸어다니는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진혁은 서윤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배경음악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내가 가진 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이 바다가 마를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 위에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만끽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별장으로 들어온 그들은 소박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거창한 사업 이야기가 아닌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이었다. 서윤은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진혁은 흔쾌히 찬성하며 그녀를 위한 작은 콘서트홀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가 서윤에게 핀잔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별장을 가득 채우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진혁은 이 소소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밖에서 치러야 할 전쟁들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혁은 서윤을 테라스로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촛불들이 켜져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서윤을 벤치에 앉히고는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등 뒤에 숨기고 다시 나타났다. 서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진혁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보석함이 아닌 투박한 나무 상자였다. 서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달고 다른 낡은 악보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유학 시절 돈이 없어 팔아야 했던 그녀의 소중한 첫 작곡 노트였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악보를 집어들고 눈물을 글썽였는데 진혁이 이 노트를 찾기 위해 전 세계 헌책방과 경매 사이트를 뒤졌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진혁은 90억짜리 차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꿈과 추억이 담긴 이 노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서윤은 악보를 가슴에 품고 진혁에게 달려가 안겼고 진혁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며 기쁨을 표현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상대방의 영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혁의 사랑 방식은 서윤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것이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밤바다를 바라보았는데 검푸른 바다 위로 달빛이 길을 내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나의 슈퍼히어로이자 영원한 내 편이라고 화답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문득 박민재가 했던 말을 떠올렸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그 조소 섞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지금 이 순간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권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그는 서윤을 통해 배웠다. 그는 이제 더 원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임을 확신했다. 밤바다의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자 진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에게 덮어주며 이제 들어가자고 말했다. 서윤은 진혁의 허리에 팔을 감으며 조금만 더 있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작은 우주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혁은 서윤을 마주보고 서서 그녀의 이마, 눈, 코,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까치발을 들어 진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나도 사랑한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90억짜리 슈퍼카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이 한 번의 포옹이 주는 위로와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총재에 미친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다.